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청와대 사회적 경제학과의 교수로 있고요. 이번에 이제 저희 학교가 올해부터 이제 늘봄학교 대학 연계 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서 이제 제가 책임을 맡아서 이제 진행하고 있어서 이번 이 자리에서 어, 감사하게 발제하게 되었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광민 예, 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청운대 학장님이신데 한번 잠시 인사 말씀해 주시면, 예,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운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이고요. 산업대학 학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 회장을 맡았고, 이전에는 이제 그 통합사례관리학회라고 회장을 작년까지 이제 수행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한국통합사례관리학회, 그다음에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에서 이제 화두가 되는 학생 맞춤 통합 지원과 그다음에 특히 이제 늘봄 학교 그다음에 내년부터 함께 또 시행하는 그 지역 지역 통합 돌봄에 대한 이런 것들을 관심을 좀 가지면서 저희 학교가 이번에 인천시 교육청과 라이즈 사업으로 늘봄 학교를 이제 함께 참여하게 되면서 저희 학회에서도 이번 5월 달에 한국법과인권교육학회에서도 이 돌봄과 그다음에 통합 돌봄 관련해서 진행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은 이제 이번에 우리 김현 교수님 발표하시는 것은 현재 제도와 저희 학교가 지금 진행하는 데 초점을 두면서 그리고 이제 토론 내용을 주신 거 제가 좀 봤는데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활발한 토론이 이어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오늘 주제가 늘봄 교육의 문제와 대안입니다. 근데 최근에 뭐 이박스쿨글에서 늘봄 학교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이미지가 되게 나빠서 사실은 좋은 취지로 출발한 것 같은데 극우 교육의 장소로 전락했다 이렇게 언론에서 조금 매도하는 것 같기도 한데 이 주제 발표를 그래도 취침권을 보장해야 돼서 한 10시 40분까지는 마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한 지금 9시 5분이니까 7분이니까 한 9시 45분까지 발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럼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 저기 이거 네, 제가 그럼 발제를 간단히 시작해도 될까요? 예, 예. 네네. 이번에 이제 김광명 교수님과 함께 이제 늘봄 학교 초등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점검이라는 주제로 한번 발제를 준비해 봤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사진을 좀 이렇게 옆에 보여드렸는데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저희 학교에서 이제 프로그램을 내보내는 내용인데요. 어, 파크 골프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학교에 파크 골프를 방과 후 수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간단하게는 개요, 도입, 늘봄학교 도입 배경, 또 현황, 문제점, 개선 방안으로 간단히 준비했습니다. 늘봄학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아마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이제 정규 시간 외에 초등학생들을 위한 방과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늘 봄처럼 따뜻한 학교, 이렇게 해서 줄여가지고 늘 봄 학교라는 말인데요. 사실은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이제 윤석열 정권에서 이제 교육부에서 이제 뭔가 초등교육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해법을 찾기 위해서 통합하는 방과 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이제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만든 이제 시스템이 바로 늘봄 학교라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아침 돌봄이 있고, 아침 늘봄, 또 정규 수업하고 오후 늘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형은 무상으로 진행을 하고요. 선택형이라고 하는데 이제 교육, 돌봄의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늘봄학교는 이제 2023년에 이제 맞벌이 가정의 이제 증가,
그리고 또 이제 방과 후 돌봄에 대한 이제 수요들이 점점 증가되면서 늘봄 학교가 정말 방과 후가 단순히 이제 아이들 돌봄의 영역을 넘어서서 교육도 같이 함께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사교육이 사실 현장에서는 사교육이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질적인 관리들도 필요하겠다라는 취지에서 이제 늘봄학교들이 점점 늘봄학교 시스템을 더 구축해가는 그런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늘봄학교에서 가장 또 핵심되는 것 중에 하나는 저희 지금 대학처럼 대학 연계 프로그램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존에 이제 교육 업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육 업체에서 이렇게 학교에 많이 이제 그 교재나 교구를 가지고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를 또 이용하는 학교 측에서는 만족도가 높은데 그 사기업이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학교에서는 또 그런 부족함들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이제 교육의 격차들이 이제 굉장히 이제 벌어지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대안적인 방법들을 모색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사실은 이 늘봄 학교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봄학교 운영 교재는 학교가 그전에는 이제 방과 후 학교에서 이제 이런 뭐 방과 후 강사라든지 이렇게 대부분 그렇게 했었는데요. 방과 후 수업들을. 근데 지금은 이제 지자체가 함께하는, 올해부터는 이제 라이즈라고 해가지고 지자체가 함께하게 됐고요. 지역사회. 그래서 뭐 대학뿐만 아니라 이제 사기업 또 이제 학교뿐만 아니라 다 함께 돌봄센터라든지 지역 아동센터의 프로그램들을 함께 연결하는 그런 구조가 이제 방과 후 학교, 늘봄 학교의 전체적인 운영 구조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 자료는 교육부에서 제시한 자료입니다. 함께 조금 더 좀 크게 확대해서 좀 보시면요. 여기 대상 및 운영 시간은 아침 늘봄이 있습니다. 사실 아침 늘봄은 이제 부모들이 이제 학교 오기 전에 이제 출퇴근하는 부모들을 위해서 하는데요. 보통 한 7시 반 정도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간단히 아침 간식을 주고요. 정규 수업이 끝나면 이제 오후 늘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아이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초등학교 1, 2학년 같은 경우는 한 12시 50분부터 이제 늘봄 수업이 시작이 됩니다. 늘봄 수업은 이제 맞춤형인데요. 이 맞춤형 수업은 전면 무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특별한 규제가 없어요. 2시간을 하게 되는데요. 뭐 1시간만 하고 또 그냥 여기 선택형 돌봄으로 가기도 하고, 이게 돌봄은 돈을 내는 거거든요. 학부모님들이. 그렇게 해서 또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분들께서는 방과 후 돌봄이랑 늘봄이랑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많이 물어보십니다. 근데 사실 현재로서는 특별한 차이가 없습니다. 저희가 한번 해보니까. 근데 가장 큰 차이는 이 현재 여기 있는 선택형 교육 프로그램, 우리가 말하는 방과 후 돌봄, 방과 후 교육, 뭐 이런 것들은요, 간식을 줍니다. 학부모가 간식비를 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진행하는 지금 현재 대학역의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요, 간식을 주지 않습니다. 그게 가장 큰 차이라고 다들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점심을 먹었는데도 배가 고프다고 항상 그래요. 1시간만 지나면 아이들 배가 고파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선택형 같은 경우는 특별히 수업을 하는 것보다 그냥 말 그대로 돌봄입니다. 그런데 가끔씩 여기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래서 뭐 음악, 미술, 체육, 뭐 이렇게 프로그램들을 여기서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늘봄 학교의 운영 인력들을 보면요. 늘봄 전담 인력이라고 해서 학교의 교원이었던 분들이 늘봄 실장님이 한 학교만 있는 게 아니라 세 학교를 총괄적으로 대부분 관리하는 그런 뭐 인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이 실장님 밑에 늘봄 실무사가 있습니다. 이 실무사님들은 대부분 뭐 1년
1년이라고 볼 때는 3월부터 거의 12월까지 이렇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한 학교에서. 그리고 또 다른 학교로 또 가시기는 그런 구조로 사실은 늘봄 실무사님들이 지금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늘봄 전담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또 관리하는 그런 또 전담 인력이라고 또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프로그램 강사 이렇게 이제 운영 인력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늘봄 프로그램 강사에는 개인 강사가 있고요. 개인 위탁형이 있고요. 또 저희 이번에 23년부터 준비를 도입한 대학 연계가 있고, 세 번째로는 기업 연계. 뭐, 그래서 이번에 리박스쿨 같은 경우가 기업 연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코딩하는 선생님들 아니면 스포츠 계열, 스포츠 업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업체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금 학교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프로그램 감사들은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이제 전반적인 또 내용들을 보시면 늘봄 학교에는 사실은 또 전용 교실이 있고 겸용 교실이 있는데요. 그래서 학교마다 굉장히 차이가 많이 현격한 차이가 있는데 학교가 좀 넓고 이런 곳은 전용 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만 이용하고 아니면 2학년만 이용할 수 있는 전용 교실이 있는데 학교가 열악한 데는 또 아이들이 많은 데는 겸용으로 써요. 그러다 보니까는 옆에서 노래를 하고 있고 옆에서는 조용히 책을 읽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 수업 환경이 굉장히 좀 불편한 그런 학교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저희가 듣기로는 이제 교육부에서 모든 초등학교에 가는 초등학교에 있는 방과 후를 늘봄 학교의 체제로 이 우산을 큰 우산을 우산 속에서 다 들어오게 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이들이 지역가죠. 이전에 학교만 했었는데요. 이제부터는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 돌봄센터, 학교, 또 그리고 그 학교 안도 있고요. 또 밖에 이제 건물에, 그러니까 센터가 아닌데 그냥 늘봄 학교라는 그런 센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난번에 저희가 호서대학교 발표를 들었는데 호서대학교는요, 자기네 학교 건물이 아닌 곳에서 또 늘봄 교실을 운영하는 그런 형태도 있고요. 또 앞으로는 이제 올해는 초등학교 1, 2학년,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26년부터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학년으로 또 이제 보급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중학교 1, 2학년까지 이 늘봄 학교의 체제를 운영해서 이렇게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가 그런 형태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늘봄학교 현황을 또 이제 이어가면 2023년부터 이제 시범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24년부터는 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는 1학년만 이제 운영을 했던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얘기로는 올해 25년부터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예산에 부족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라고 각 학교에다가 공지를 하면 그런 개별 초등학교에서 이렇게 컨택을 하는, 초이스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늘봄 학교를 선택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봄 학교는 체험형 중심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 2학년 같은 경우는 1학년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한글도 모르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글 수업도 한다든지 아니면 영어도 놀이 위주의 영어 수업을 하고 만들기. 또 학부모님들이 또 코딩, 로봇 코딩 이런 것들도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딩 교육이라든지 그래서 하고 저희 학교에는 파크 골프 우리 학교에서 좀 더 특화적으로 한다면 파크 골프 수업은 이제 3대가 하는 수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이들이 배워서 또 집에 가서는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랑 같이 파크장에 가는 그런 것들도 있어서 아이들이
독서부터 시작해서 창의 예술, 이렇게 체육 프로그램까지 연계를 하는 그런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최근에 사실은 저희가 이 방과후 학교는 기존에는 거의 교육 위주, 수업의 위주로 시작을 했는데요. 올 초에 대전에 이제 초등학교 살인 사건이 학교 내에서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공교롭게도 늘봄 수업을 끝나고 나서 아이가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 찰나에 이 학교 안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더 발생이 되어서 아, 예, 학교에 수업 끝나고 학교 교문을 나가기까지 아이들을 케어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보호하고, 또 교육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것이, 그 마지막까지 연결하는 그런 인프라들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강사가 있고요. 저희 대학의 자원봉사자들, 우리 학생들로 이루어진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아이들을 교문 밖까지, 그래서 엄마라든지 학원 선생님 차까지 이제 다 배웅을 하는 그렇게 시스템을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는 그냥 교실에서 얘들아 잘 가, 이게 아니라 올해 저희는 음, 교문 밖까지 아이들 배웅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게 저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요. 사실은 학교에서 그렇게 하라고 요청을 하고 또 학교는 또 교육청에서 이제 그렇게 하라고 이제 가이드에 그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위기 아동에 대해서 어떻게 좀 아이들을 관리할 것인가? 그러면 이게 방과 후 수업만 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수업 플러스 아동 관리까지 하는 것이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40분 수업하고 10분 쉬고 40분 수업하고 얘들아 잘 가 이렇게 했었는데요. 지금은 40분 전에 한 20분 전에 오세요. 그래서 각 반에서 그 늘봄 교실로 아이들을 인솔하세요. 그렇게 하고 또 수업이 끝나면 화장실 갈 때도 선생님들이 데리고 화장실을 가고요. 또 끝나면 교문 밖까지 저희 선생님, 강사님과 저희 봉사자 학생이 교문 밖까지 데려가는. 그래서 사실은 2시간 수업이지만 뭐 3시간 정도를 소요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이제 강사비는 2시간밖에 안 주는 그런 형태로 사실은 수업이 이 사건이 굉장히 크게 있기 때문에 그런 좀 애로사항들이 실질적으로는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법이 추진된다면 이제 하늘이법이라고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법이 추진된다면 계속해서 사실은 아이를 픽업해서 아이를 배웅하는 그 시간까지도 저희 돌봄 그 강사라든지 자원봉사자 비용이 더 추가로 들지 않겠느냐 이런 지금 얘기들을 지금 실질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현재 현장에선 그렇지 않는 거죠. 예. 늘봄 과정의 운영 및 지원 방침을 보시게 되면요. 이게 사실은 무상 프로그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아직은 늘봄 학교가 뭔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현재 어떤 학교에는요, 초등학교 학생이 저희 인천 같은 경우는요, 학생이 많이 줄어서 1학년이 한 학교에 25명이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22명이 이 늘봄 수업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봄학교 대학 연계 프로그램 들어오고 있고요. 또 자기들이 선택형으로 가는 애들은 두세 명밖에 없어요. 이 친구들은 돈을 내는 거니까. 그리고 프로그램도 이제 학교에서는 프로그램이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저희 대학 연계 같은 경우는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매일 저희 학교에서 강사들이 월요일 날은 체육, 화요일 날은 뭐 디지털, 뭐 수요일 날은 미술, 음악, 영어 이런 식으로 계속 프로그램이 저희가 짜여진 프로그램을 저희가 이제 아이들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뭐 아이들 뭐 골프를 배우고 싶은데 사실 무상으로 골프를 배우게 되고 또 영어 수업도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제 외국 경험에 있는 저희는 교수님들이 가지는 않고요.
저희가 강사를 이제 뽑았습니다. 지역에 그동안에 오랫동안 활동했던 그런 방과후 선생님들을 저희가 선택을 해서 뽑아가지고 지금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한 23명 정도의 이제 선생님들이 방과후 선생님으로 저희 학교 소속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뭐 학교마다 다르긴 하는데요. 어떤 학교에서는 관련된 학과에 박사과정에 있는 선생님, 아니면 석사과정에 있는 선생님,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사실은 뭐 연구원이나 교수님들도 이제 출강을 나가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뭐 이렇게 돈으로 따지면 강사님들은 거의 4만 원에서 5만 원 상당의 시간당 40분에 그렇게 이제 받기 때문에 2시간 하면은 거의 8만 원에서 10만 원을 그렇게 강사비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입장에서 이제 무상으로 이제 교육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강사의 유형 뭐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저희가 내부 강사는 저희는 하지는 않고 있고요. 저희 학교 내부 강사는 아니고 저희는 이제 외부에서 저희가 뽑아서 오는 경우요. 업체 위탁이 이번에 리박스쿨 같은 경우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체육이라든지 디지털 코딩. 사실 왜 이렇게 업체 위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사실은 교재의 비가 많이 없습니다. 학교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거의 대여예요. 예를 들면 로봇 코딩 하나에 거의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이들 초등학교 애들 1회당 그 수업 교재비라고 하나요? 재료비가 기껏해야 3천 원, 4천 원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업체 위탁해서 이제 한꺼번에 이제 받는 경우들이 이제 생겨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늘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자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역시도 저희가 프로그램들을 강사와 함께 프로그램 개발해서 저희가 프로그램을 가지고 나가기도 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계속 추가적으로 이제 개발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요청을 이제 교육부나 이제 교육청에서 그렇게 요청을 좀 하고 있고요. 이제 네 번째로는 국가나 이제 지방자치단체는 단위 학교의 안정적인 늘봉 과정을 위해서 교육 재정을 확보하는 이런 방안들을 이제 마련했는데요. 그래서 교육청이 사실은 비용적인 부분들이 교육부에서 내려오는 그런 것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각 지자체와 함께하는 이제 올해부터 라이즈라는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은 대학들이 인천에 있지만 이제 총 7개 대학이 이 늘봄학교 뭐 사업에, 대학 연계 사업에 이제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로는 뭐 프로그램의 공간이라든지, 뭐 인력 관련된 이런 모든 것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청운대 같은 경우는 청운대학에 와서 아이들 프로그램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학교에서 파견을 하는데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방학이라든지 그리고 학교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학교는 지방에 있는 학교는 이제 대학에 와가지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학교에서 스쿠버스를 아이들 운행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대학 안에 있는 이제 그 돌봄 센터, 늘봄 센터 와서 수업을 하고 아이들 가가고 이제 아이들 바래다 주고 이러는 이제 대학도 있다고 합니다. 이제 학생 관리 및 안전 지도가 지금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늘봄학교 이번에 하면서 느낀 거는 강사님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아이들 관리하러 왔냐? 우리가 공부를 지도하려 왔냐? 이런 딜레마를 사실 강사님들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냐면 수업 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업 전에 아이들 데려와야 되고 아이들 부모까지 연계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상황들이 있었냐면요. 아이들이 부모가 정해진 시간에 교문 앞에 나와야 되는데 정해진 시간에 안 나오니까 강사가 이 부모를 기다리려고 2, 30분을 기다리는 경우도 있었고요. 학원 버스가 와야 되는데 학원 버스가 안 와서 그 아이 한 명 때문에 한 30분 이상을 기다리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강사님들 입장에선 사실은 시간이 돈인데 그 아이 한 명 때문에 교문 밖에서 기다리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초창기엔 굉장히 힘들었었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여기 급식도 있는데 저희는 늘봄학교는 말씀드렸지만
급식을, 이제 간식을 제공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 배고파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사실 저희 선생님들이 가끔씩 이렇게 간식을 조그맣게 뭐 이제 쿠키 같은 거 하나 싸가서 뭐 이제 잘하는 친구들한테는 또 이렇게 주고 뭐 명목상 잘하는 친구들이고요. 거의 대부분 이렇게 주기는 하는데요. 그러니까는 강사들 입장에서는 내가 간식을 조금씩은 준비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비용이 또 드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런 문제들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사실은 학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교의 모든 상황에 따라서 변수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저희가 이 늘봄학교 하면서 늘봄학교가 이제 아이들이 수업이 8시 반부터 되면요. 학교 실무사가요. 촥촥촥 문자를 보내요. 오늘은 이런 일이 있습니다. 뭐 이런 걸 주의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아침 8시 반부터 그 늘봄학교 수업 끝나는 시간이 보통 3시 반 이 정도 되거든요. 그때까지 정말 학교, 그 초등학교에서 오는 안내 문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실 많더라고요. 저희도 그런 어려움들이 있고, 학교의 모든 상황에 따라 달라야 된다는 거. 그래서 처음에는 학교 선생님이 강사들 입장에서는 2시간만 해야 되는데 학교가 예를 들면 무슨 뭐 학부모 회의가 있어요. 그래서 1시간만 해주세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럼 강사는 갈 때 10만 원을 생각하고 가는데 부득이하게 5만 원만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어서 이런 것들도 사실은 전적으로 학교의 모든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강사님들이 그런 것들도 있다는 좀 애로사항들이 있다는 거죠. 어, 또한 이제 그 아이들 학생 안전을 위해서 모든 이런 것들을 오롯이 그 돌봄 그 강사와 강사가 해야 된다는 거.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그래도 대학생 봉사자들을 저희가 파견해서 하고 있지만 저희도 봉사자들 시간당 10,000원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2시간 하면 2만 원을 줍니다. 근데, 그렇게, 사실 그 2시간에 2만 원보다는 훨씬 더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어서 그런 애로사항도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몫이 다 아이들에게 뭐 안전사고가 난다, 조금만 다친다 그러면 바로 전화 와요. 이렇게 관리하시면 어떡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강사님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 많은 아이들을 한 15명에서 20명 아이들 관리하려면 강사님이 사실 이쪽에 보고 있는 사이에 저쪽에서 문제가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상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봄학교의 문제점을 한번 봤더니요. 전체적으로는 사실은 학부모님들이 늘봄학교를 잘 모르십니다. 어, 작년부터 생겼고, 이 늘봄학교가 지금 전 학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신청한 학교만 이 프로그램을, 늘봄학교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방과 후 교실이 있고, 늘봄 학교가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현재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부모님들도 잘 모르세요. 그냥 공짜 수업이다, 공짜 방과 후 수업이다, 이렇게 알고 계세요. 그래서 조금 애들이 선생님 재미없어 이러면 그냥 엄마들이 학원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사실 학교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추가적으로 업무가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학교는 방과 프로그램 진행하고 늘봄학교 프로그램이 진행하니까 2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하는 거예요. 1학년 프로그램, 2학년 프로그램,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과밀 학급이 있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는요, 늘봄학교 교실만 10학급이 운영이 된다고 해요. 어,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네 학급이 통상적으로 운영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학교들도 굉장히 많아서 이제 학교 선생님들, 매칭 학교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런 업무가 많이 힘들고요. 또 세 번째로는 지역 간의 격차도 사실 굉장히 크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학 연계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양질의 서비스를 대학에서 교재나 교구를 개발해서 표준화하는 매뉴얼 작업들을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제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다. 이런 것들은 학교 현장도 마찬가지고 저희 대학 입장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조금 고용 불안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분들이 사실은 한 학기 되게 끝나는 거거든요. 학교에서 선택을 해줘야 돼요. 저희 대학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그러니까 저희가 강사가 23명 현재 있지만
2학기 때 이 23명이 다 학교에 배정을 받을 수도 있지만 안 그럴 수도 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은 어떤 제도적인 것들이 아직 미흡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가장 좀 했는데요. 표로 좀 설명을 드리면 전담 인력이 부족하다. 학교 입장에서는 그렇고 여기에 강사 또 봉사자까지 총 포함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역할들이 혼재해 있다는 것은 늘봄 실무사, 늘봄 실장님 있고요. 또 프로그램 강사가 있고 봉사자가 있다 보니까 어, 봉사자가 아이들 관리해야 되는지 프로그램도 도와줘야 되는지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요. 실장님은 와서 잘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는 사실 현재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봄학교를 찬성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반대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이제 그런 입장 차이들을 한번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맞벌이 가정에서 돌봄을 좀 더 다양하게 하니까요. 그래서 돌봄 교실에는 기존에 갔던 아이들이 또 이제 늘봄학교 수업들도 무상으로 받게 되는 그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뭐 여기서는 사실은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정책적인 입장들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거고요. 이제 결국 통합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찬성하는 입장이고 또 굉장히 만족도 조사를 보면 굉장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거의 80 몇 프로 이상이 예, 초등학교 이랑 참여율도 많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초등학교 25명 있는 학교에 22명 이상이 이제 늘봄학교 수업을 지금 받고 있고 만족도도 좋고 이번에도 저희들이 또 공개 수업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공개 수업들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근데 반대 입장에서는 아까 우려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교사라든지 또 행정에서 또 교실이 부족해서 이런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아침 7시 반에 아이들이 오니까 그 전부터 이제 출근을 하는 거죠. 7시 반까지 출근하는 거고, 돌봄교사들은, 실무사들은 4시 반에 퇴근한다고 하더라고요. 인력이라든지 공간 예산도 사실 부족하고, 또 학부모님들은 아직 사실 잘 모르십니다. 이 늘봄학교를.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제 저희들도 저희 대학 프로그램에 오세요. 이렇게 홍보를 하면 늘봄 실무사가 이제 부모들한테 이제 뿌려주는 그런 형태로 아직 운영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그게 뭔데? 아니 그냥 애들 배고프니까 늘봄학교 보내지 말고 대학연계 프로그램 맞춤형 보내지 말고 그냥 돌봄 교실을 이런 엄마들 그냥 이렇게 단순히 이렇게 됩니다. 매번 정치적인 이념적인 논란은 이번에 사실은 나온 그런 사안 때문에 더 크게 이제 확대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늘봄학교의 개선 사항을 보면 이제 제도적인 보완들이 계속 해야 된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맞춤형이 또 필요하다. 중앙에서도 필요하겠지만 각 시도청에 아무래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그 지역 맞춤형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인력들도 저희들도 사실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돌봄 교사 인력도 이번에 이제 사실은 자격증을 주는 거, 그다음에 이수증을 주는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또 리박스쿨에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그 뿌리들이 이제 뭐 어디에서 이수를 했냐, 어디에서 그 자격 받았냐, 이것 때문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저희들도 이제 강사 연수라든지 이런 것들 되게 또 관리를 잘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또한 지역 기반의 이제 기존에 있는 강사님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역에서 많이 활동하신 강사님들을 이제 학교에서 이제 흡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학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할 수 있도록 그 이제 학부모님들에 대한 이제 지역사회 인식 개선이 많이 무엇보다 필요하겠다. 또 정치적인 중립을 다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최종적으로 정리하다 보면 이제 늘봄학교의 운영은 이제 제도적인 안정화가 아직 필요하다. 지금도 할까 말까 사실 이런 상황이고요. 또 그래서 또한 이제 이번에 이제 2025년 하반기부터 6월부터 이제 라이즈라는 사업들을 그래서 지역 혁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지역에
수업 중에 하나는 이런 겁니다. 뭐, 저희는 인천에 있으니까, 인천에 있으면 인천에 특화된 거. 그리고 이제 뭐, 충남에 있으면 충남에 특화된 지역 특화 수업을 같이 곁들여라.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담 인력들이 훨씬 더 많아야 되고, 이거는 이제 초등학교 내뿐만 아니라 이제 돌봄에 있는 이제 프로그램 강사님들의 어떤 질적인 보장도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지역 공동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학교, 지역, 가정, 뭐 대학 포함입니다. 그래서 이런 컨텐츠를 좀 다양화하고 어떤 매뉴얼화하는 그런 작업들이 좀 필요해서 정말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렇게 발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음성이 안 나가서 김광변 교수님께, 저기 우리 김현 교수님께서 잘 발제해 주셔서 그래도 김광변 교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한 5분 정도 뭐 또 추가하거나 아니면 멘트 좀 더 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 토론하면서 또 토론자 두 분 끝내고요. 또 우리 그 선생님들 토론 함께 하면서 할 끝냈어요. 때 자연스럽게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이고, 제가 얼핏 들어보니까 이 돌봄 학교가 참 소중한 건데 우리 저출산에 대한 대책도 될 수 있고 아주 좋은 제도 같은데 아주 제도화가 덜 돼서 아주 이게 예산도 더 투입해서 이게 더 확대하고 이게 교사 자질도 좀 개선하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토론으로 우리 백수인 백수인 교수님께서 인하대 다문화 융합 연구소장님으로 활동하시는 백우인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토론 시간은 죄송하지만 7분 이내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면이 보이실까요? 아직 안 보이는데. 아, 공유를 풀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공유가 안 네, 되는데요. 공유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다시 해보겠습니다. 안 되는데. 어, 왜 안 음, 되죠? 좀 도와주시죠. 왜 안 네, 되죠? 공유가. 잠시만요. 아니면 저한테 카톡으로 어, 보내주시면 제가 공유해 드릴게요. 공유는 활성화돼 있거든요. 지금 혹시 보이실까요? 예, 예, 예. 예, 지금 됩니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인하대 다문화 융합연구소의 연구교수로 있는 백우인입니다. 앞서 김현 교수님의 발제 잘 들었는데요. 듣는 동안 저의 예전의 모습을 이렇게 떠올리게 되어서 상당히 또 소회가 좀 남달랐습니다. 저는 2010년부터 2017년도까지 방과후 과학 강사로 활동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또 방과후 학교 그 코디네이터도 한 적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김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하나가 선명하게 이렇게 떠오르면서 그 당시에 경험했던 그런 일들이 하나가 이제 떠오른 게 있었는데, 아까 일본학교도 간식을 주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간식과 관련된 사건이 하나가 있었어요. 방과후 선생님께서 아이들이 배고파할까 봐 간식을 좀 준비해 가서 상처럼 표면적으로는 잘했다고 어떤 상을 주었겠지만 내면적으로는 배고파하니까 이제 먹을 거를 함께 나누는 그런 것이었는데 아이가 알러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 음식을 먹고서. 그래서 집에 가서 좀 난리가 났죠. 그래서 학교로 이제 항의 전화가 오고 그러면 그 책임의 소재를 누구한테 물을 것이냐. 방과후 교사한테 그 책임을 물을 것이냐 아니면 담임한테 물을 것이냐, 아니면 학교 차원의 그 책임을 물을 것이냐, 상당히,
좀 의견이 분분한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까 일본학교는 간식을 주지 않습니다라고 할 때, 왜 주지 않는가에 대해서 혹시 생각을 해 보셨는지, 그에 대한 하나의 사례로서 이렇게 어떤 책임의 문제 때문에 간식을 아예 주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었다는 것을 미리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는 일본어권 정책에 관해서 철학적인 고찰을 좀 해보고자 했습니다. 배경은 이렇습니다. 최근에 일본학교 정책을 비롯한 공교육 내 돌봄 강화 기조가 방과 후 돌봄 공백, 또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 또 학습 격차 문제 등에 대응하고자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현재 돌봄 정책은 대체로 관리, 보호, 위기 대부분 예방 선생님, 중심의 네, 혹시 지금 PPT 공유하고 계신 건가요? 네. 아, 지금 공유가 안 되고 있어요. 정말요? 예, 예. 이런, 제가 다시, 이게 왜 안 될까요? 지금은 어떤가요? 아, 지금, 지금도 공유가 안 되고 있네요. 지금도요? 무슨 일일까요? 제 거에는 뜨는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김현 선생 교수님께서 그 자료를 내려봐 주시겠어요? 좀 네, 전에 네. 됐었는데, 화면 공유가 좀 전에 됐었는데, 왜 안 될까요? 이상한데요. 제가 그러면 이거를, 카톡에다가 얼른 보내봐 드릴까요? 예, 죄송합니다. 예, 저한테 한번 이게 왜 안 보내주세요. 제가 될까요? 공유해 볼게요. 아,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저는 조금 이따 하고요. 제 앞서서 정순희 교수님께서 먼저 하시고 제가 두 번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정수희 교수님, 지금 공유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저는 지금 보이는데 화면이. 이창민 국장님 그 제 거 띄울 수 있어요? 거기서? 제가 보내드렸죠. 예, PDF 파일로. 예, 그러면요. 잠깐만요. 이거 누구 카톡이 공유됐는데, 이거 누구 걸까요? 그, 김현 순이. 교수님 화면도 지금 공유가 돼 있고요. 네, 다른 분들의 정순이, 공유가 돼 있어가지고. 지금 제가 그 모든 공유를, 이걸 중지를 시킬게요. 잠깐. 네. 죄송합니다. 이게 조금 혼선이 있어서. 그러면은 종합적으로 하면 우리 정순희 교수님이 먼저 토론하는 걸로 할까요? 네, 어떡하나? 국장님이 한번 화면 좀 띄워주실래요? 저 잘, 잠깐만, 그걸 준비를 안 하고 있어가지고. 저도 한번, 그러면 네네. 이게 공유가 안 되면 그냥 말로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냥 구두로 해도. 뭐, 네, 뭐, 지금 뭐, 뜬 거는 저기 정선희 교수님 화면이라고 나오는데 옆에 찍어보면은 제가요? 네네. 근데 예, 저도 이거 지금, 그러지 됐습니다. 아니, 마시고 그냥 네. 구두로 해도 워낙 그럼, 잘하셔서 네네네네. 나오네 이제 나왔습니다. 정순희 떴네요. 나왔어요. 예. 정순희 교수님부터 개인적으로는, 할게요. 예, 예, 죄송합니다. 예, 네, 뭐, 보이시죠? 그냥 네. 하고, 사실은 저는 이제 늘봄학교 관련해서는 요번에 이제 하도 뉴스에서 이제 공유가 되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익숙하기로 돌봄학교가 많이 익숙할 거예요. 돌봄교실 아니면 방과후 학교. 그런데 이제 이번 최근에 이제 에어컨 뉴스가 좀 틀어주세요. 나오면서 이제 그 늘봄 학교에서 실제 강사들이 막 하고 실제 뭐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 꺼졌습니다. 음소거를 해제하고 하셔야 되는데 정순희 교수님. 네, 됐습니다. 예. 네네네 화면은 보다시피 그렇고 사실은 이제 이거는 기존에 계속 이제 아동 돌봄의 어떤 체계에서 계속 이어져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앞서 우리 말씀해주신 교수님께서 이제 방과후 교실, 방과후 학교, 돌봄 교실, 그다음에 늘봄
학교까지 사실은 교육청이 계속 이제 진행해 왔던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 20여 년 전에 20년 좀 못 미쳐서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방과후 학교와 지역아동센터, 즉 교육과 돌봄이라고 하는 교육과 복지의 어떤 차원에서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데, 늘봄 학교는 이제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미는 거죠. 그리고 학교 내에서 방과후 학교와 집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안전하게 이제 돌볼 것인가의 문제인데, 음, 돌봄 교실과 방과후 학교에서 전적으로 이제 정부 차원에서 늘봄 교실이 그 확산되면서 여기에서 이제 강사진의 문제, 그리고 이제 문제가 리박스쿨이 어떻게 민간이 학교의 강사 프로그램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특히 우경화된 교육들을 할 수 있었을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 사실은 뭐 리박스쿨 대표가 박근혜 탄핵 때 갑자기 계몽이 돼가지고, 야, 국민들의 의식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교육 이제 협동조합이라든가 이렇게 만들면서 학교로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거의 침투에 들어간 거 아닌가 싶은데, 음, 이 부분이 이제 늘봄학교가 교육청 소속이지만 실제 어떤 체계화된 교육 교사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강사들, 특히 민간 시장에서 파견된 사람들이 들어오면서의 어떤 검증 시스템, 교육이라든가 훈련 시스템들의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이제 뭐 몇 군데는 시범적으로 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오면서 전국적으로 이제 어, 실시하다 이러면서 이제 인력 충원이 문제고 학교에서는 학교 교사들은 손을 놓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집에서는 이게 어떤 프로그램인지도 모르고 그냥 학교에서 연장선 속에서 그냥 맡겨놨던 것 같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저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교육과 복지의 이 완충에서의 어떤 공교육이라는 게 뭔가, 그리고 특히나 가장 핵심이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의 그 돌봄의 공백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대에 어떻게 아이들을 돌볼까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실제 늘봄 학교가 학교의 오전 수업이 끝나면서 12시부터 오후 5시, 즉 오후 시간에 어떤 집으로 돌아가기까지의 문제 공백 시간이거든요. 그걸 학교에서 이제 감당을 했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늘봄 학교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학력의 격차를 해소하겠다. 즉 사교육에서 방치된 이러한 부분들을 공교육이 책임지겠다. 그리고 공교육 내에서 우리가 뭐 이제 학력 격차,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글도 잘 모르는 아이들이 많더라라고 하는 부분들, 학력 격차를 해소하겠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맞벌이 부부의 양육 부담들을 해소하겠다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라는 거죠. 즉 교육과 복지를 한꺼번에 해소하는 것을 늘봄학교에서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측면이었지만 사실은 둘 다 해소가 안 되는, 즉 가장 문제가 됐던 거는 결국은 초등학교 1, 2학년들이 이게 돌봄 시간들이 보통 오전 시간만 하면 오후에는 아이들을 맡길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원으로 뺑뺑이를 돌리는데 그 학원도 하다가 이제 뭐 다시 이제 집으로 오기까지 아이들이 늦게까지 하는데 그걸 학교에서 맡기는 게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그것이 보통 오후 5시면은 아이들을 데려가야 되고 아까 발표하신 교수님 말 맞다나 뭐 학교에서 학원으로 보내든가 학부모의 손으로 보내는데 그 기간이 맞벌이 가정에 있어서 양육 부담을 전혀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즉 오후 5시라는 시간은 어느 누구도 퇴근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맞벌이 부부에 있어서. 즉 그래서 우리가 늘봄 교실이 두 가지를 잡겠다고 하는, 즉 맞벌이 부부에서의 양육의 부담을 해소하겠다라는 걸 전혀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원래 취지하고자 했던 부분들이 전혀 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서 이게 과연 그 목적과 취지에 맞느냐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학력 격차를 해소하겠다라고 하는데 초등학교 저학년의 학력 격차라는 부분들이 결국 사교육의 부담들을 해소하거나 아니면 한글도 못 깨치는 뭐 이런 부분들의 격차를 해소하는데 여전히 이 공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고민이 적다라는 것. 그래서 결국 두 마리 토끼를 제대로 해소하지 못하면서 예산을 예산대로 쏟아붓고 특히 이런 민간의 강사들이 파견되면서 이게 수준이 낮은 특히 어떤 구구 집단에서 하나의 먹잇감이 돼버리고 이렇게 나오는 거에서 문제가 된다. 즉 그래서 두 가지 입장에서 우리 교수님께서 찬성과 반대, 부담을 완화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학력 격차를 해소했다는데 둘 다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문제가 되는 거는 교사들은 교사대로 행정 부담이 커지고 어쨌든 교실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생들의 안전 문제 그리고 또 지난 뭐 학교 내에서 방과후에 가는 중에 어떤 교사의 문제 뭐 이렇게 극단화된 사건까지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 제대로 안 됐다는 거. 그래서 저는 이제 쟁점을 그럴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청운대학교에서는 강사 파견부터 해서 그러면 그 강사 인력들의 검증 시스템들이 뭐 대학이라든가 제대로 양성화된 측면, 양성돼서 파견돼야 되는, 즉 민간이 아니라 민간 개인이라든가 사단법인, 협동조합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마을 공동체 차원에서 마을이 같이 할 수도 있지만 특히 학교라는 공간에 들어갈 때는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결국 문제가 이런 식으로 구구 조직이 들어가고 특히 이 사람들이 이제 뭐 계몽운동을 하는 특히 초등학생의 역사 뭐 의식을 이승만과 박정희의 극우화된 이런 교육들을 하게 되는 것까지 오지 않았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했던 두 가지 두 마리 토끼 학력 격차 해소와 양육 부담 해소라고 하는 그거 자체가 사실은 부모라든가 사회의 어떤 욕구이지 그 당사자인 아동들의 욕구를 해소하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두 번째 아동의 돌봄권,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아이들의 당사자들의 행복 추구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측면을 봤을 때 학습의 격차라든가 결국 똑같은 학교에서 여전히 책상에서 계속 애들이 쉬거나 놀거나 뛰어다닐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못하는 행복 추구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여전히 공교육에서의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리고 또 여전히 우리가 얘기하는 맞벌이 부부에서 양육 부담 해소라는 저출산 해소라는 문제들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측면이 보이고요. 저는 어쨌든 사회복지 뭐 전공이기도 하고 사회적 돌봄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전히 학교와 별도로 지역아동센터가 계속 지금 한 2, 30년째 계속 운영되고 있는데 앞서 얘기했던 학교에서 간식을 못 준다라든가 아이들의 돌봄이 제대로 못할 때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어, 제일 크게는 돌봄, 특히 급식 문제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굶는 애가 없다고 하지만 여전히 굶는다라는 것은 누군가 챙겨주지 못한다라는 부분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즉 밥이 없어서가 아니라 밥을 챙겨줄 어른들이 없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돌봄의 공간, 그 다음에 돌보는 사람, 그 다음에 어떤 돌봄 사회, 돌봄 공동체의 문제로 이 부분을 좀 바라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상입니다. 주로 저기 돌봄 학교의 문제점에 대해서 잘 지적해 주셔가지고 아마 박우인 교수님은 반대로 장점을 주로 말씀하실지 잘 모르겠네. 한번 박우인 교수님 다시 한번 이게 되나요? 예, 이제 공유가 안 되나 아직도? 아, 됐네요. 예, 예. 철학적 고찰에 대해서 주로 철학적 고찰이니까 아마 긍정적인 면을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예,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참고로 저는 백우인입니다. 죄송합니다. 내 백구인 이름을 자꾸 교수님. 바꿔 부르셔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아, 백구인 교수님. 벗우, 어지린, 그래서 좋은 친구라는 뜻의 아, 백우인입니다. 예, 네. 예, 저는 놀부학교 정책에 관해서 철학적 고찰로 토론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배경에 대해서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 돌봄 정책이 대체로 관리, 보호, 위기 예방 중심의 행정적 돌봄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기능적 돌봄 정의가 아이들을 안전하게 보관하는데 진짜 그야말로 보관이라는 제가 표현을 좀 과격하지만 그렇게 써봤는데요. 그런 데는 이제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교육의 본질에 있어서 성장이라든가 관계 그리고 이 자율성의 어떤 행정들 이런 것들과는 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게 저의 지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문제를 이제 진단해봤냐면 돌봄이 교육 외 시간의 어떤 부속물로 취급되고 있고 본질이 왜곡되고 있다. 또 돌봄이 관리의 언어로만 운영되고 있고 정서적, 관계적 요소는 배제되고 있다. 또 돌봄 제공자, 예컨대 교사라든가 또 전담사라든가 또 활동가들 이들의 어떤 감정 노동과 평가 압력 사이에서 이들은 어떤 정신적인 소진을 겪고 있다. 또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존중받는 주체가 아니라 수용자로서 관리의 대상이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게 저의 문제 진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돌봄은 교실 밖의 업무가 아니라 교실 안에 이 교육의 본질로 전환되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저는 생각이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목차를 보면 먼저 문제가 늘봄이 도대체 무엇을 해결했는가? 그러면서 무엇을 외면했는가? 또 늘봄의 의미를 어떻게 우리가 전해야 하는 것이 필요한가? 예컨대 관계성과 자율성을 회복하는 쪽에 그런 의미를 두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일본학교 개선 방안에 관해서 나름대로 비판적인 그런 관점을 한번 제시해 보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학교를 진정한 돌봄의 공간으로 재구성하기 위해서 철학적인 전환이 필요한데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차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입니다. 왜 아이가 부모 곁에 있을 수가 없을까? 또 왜 마을은 아이와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가? 또 왜 아이는 제도 안에서만 안전하다고 느끼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그럴 때 이러한 질문들은 다시 또 한번 돌봄이 대체 무엇일까? 혹은 무엇이어야 할까라고 하는 철학적 사유가 부재하다라는 그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늙음 정책의 등장은 이것은 사회 구조적인 위기에 대한 반영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요. 예컨대 출산율 저하라든가 또 맞벌이 가정의 증가, 돌봄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그리고 또 교육 시스템의 어떤 미비라든가 이러한 문제들로 이렇게 환원을 합니다. 이 늙음 정책은 그러면서 더 많은 돌봄, 더 긴 시간, 그리고 더 많은 프로그램을 학교가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실질적인 원인은 사회 구조의 전반적인 위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컨대 돌봄이 공동체로부터 분리되어서 사적 부담으로 전가가 된 구조인데요. 그래서 일과 삶의 균형이 불가능한 그런 노동시장의 구조라든가, 그래서 또 자녀 돌봄을 오롯이 여성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성별 분업의 문제라든가, 또 아이를 낳고 기르기 어렵게 만드는 그런 주거 환경이라든가, 또 교육 체제, 또 복지 어떤 불균형, 이런 모든 것들이 이 늘봄 정책이라고 하는 저것이 등장하게 된 어떤 중심 핵이 될 텐데 그런 것들은 다 지금 가려진 것은 아닌가라는 비판입니다. 두 번째는 삶의 문제를 제도로 감추는 방식이다라고 보겠는데요. 저는 이 논거를 이반 일리치에서 찾았습니다. 삶의 문제를 전문가와 제도에게 아웃소싱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삶 자체도 제도화가 되고 또 서비스도 어떤 가치가 우리가 지키고 추구해야 될 가치인데도 이것이 하나의 다 서비스로 다 이렇게 전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를테면 돌봄은 가족이나 이웃, 친구와의 관계가 아니라 전담사, 또 매뉴얼, 또 공간 배정, 프로그램 제공의 문제로 되었고, 아이는 돌봄을 스스로 구성하는 주체가 아니라 늘 관리받는 대상으로 이렇게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예가 리박 스쿨의 사례인데요. 아까도 나왔기 때문에 언급은 아까 것으로 대체하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 비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네. 자, 더 많은 제도가 더 나은 삶을 제공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무수히 많은 이런 더 길게, 더 많이, 더 많은
이런 것들이 자꾸 대두되고 있죠. 그래서 늘봄을 지향하는 양질의 프로그램은 무상 제공한다라고 하는 아까 표현이 나왔어요. 근데 그것이 딱 듣기에는 그렇지 어떤 교육의 격차가 간극이 다 해소가 될 거야 라고 하는 표면상의 그런 것들을 보여주긴 하지만 실제로는 아이의 선택권이라든가 또 놀이의 자유라든가 삶의 리듬 같은 것들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더 길어진 방과 후 시간은 결과적으로는 제도 안에 아이들이 더 이제 붙들리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될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 관리에 그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삶의 문제를 제대로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인간이 스스로 돌보고 서로 함께 공동체 안에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다 잃어버리고 결과적으로는 무능한 시민이 되어간다. 이제 이렇게 날카롭게 이반일 제가 지적을 합니다. 학교 업무 사회에서. 저는 이 말에 상당히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대안은 무엇이냐면 늘봄이라고 하는 그 시간 채우기보다 돌봄의 관계성과 자율성 회복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학교 중심이 아니라 마을, 가족, 아이 자신이 돌봄의 주체가 되는 삶 중심의 전환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이 저의 대안입니다. 그래서 이 개선 방안에 대해서 이 비판적인 관점이 있었는데요. 아까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필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보다 더 안정성 있게 그리고 지속성을 가지고 이 늘봄을 이렇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 법제화나 이 표준화가 정말로 아이들을 위한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운영의 효율성이라든가 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체계를 어, 이렇게 세우기 위한 그러한 제도적 보완으로 가는 것은 아닌가 저는 이런 또 우려가 들었고요.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인력 양성과 처우 개선에 대한 개선 방안이 대두가 되었었는데요. 저는 여기서도 좀 의구심이 드는 것이 돌봄의 전문화가 정말로 아이들의 그 돌봄에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 돌봄 인력의 질적인 향상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아까 대두되었던 교사들의 업무가 과중된 것들이 다소 해소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문화가 곧 관계성과 연결이 바로 되느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수행과 업무로 계속해서 환원되는 것이 아닌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시간 근무하기 위해서 3시간 동안 이렇게 해야 되고 학교 사정에 따라서 유기적으로 그 시간이 막 변동돼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또 보면 돌봄을 유급 전문가의 전유물로 또 환원을 시키면서 지역 주민이라든가 또 어르신이라든가 또 또래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돌봄의 공동체를 만들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아예 다 이렇게 없어져 버리고 다 전문가들만의 하나의 어떤 전유로 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다음 부탁드립니다. 지역 기반 교육 생태계 구축이라고 하는 개선안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거버넌스가 서로 이렇게 유기적으로 코퍼레이션이 된다고 했을 때 과연 정말로 그것이 공동체를 만드는 것인가? 그렇게 할 때 공동체가 될까? 역시 여기도 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역할과 책임의 배치의 다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어떤 행정이 자꾸만 주도하는 그런 생태계가 된다면 관계보다는 역할을 또 책임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그런 문제로 귀결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자, 학부모와 지역사회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아직도 모르는 부모들이 많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편에서는 또 공교육 돌봄에 대한 불신 해소가 있기도 해요. 그래서 그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서로 이제 알리기도 하고 또 이렇게 공개 수업도 하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를 하겠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어, 아이들이, 당사자들이 혹은 부모가 어떤 프로그램을 함께 설계하고, 그러면서 함께 책임지는 과정에서, 아, 이 프로그램이 정말로 좋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명회라든가 그런 뭐 공개 수업이라든가 이런 보여지기식의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우리가 지금 학교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행정적인 것들을 더 강화하고 혹은 그것을 더 그냥 구체적으로 알리는 그런 형태로 바뀌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정치적 중립성 보장, 저 부분은 우리가 사실 논의할 것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교육에 있어서 중립은 상당히 중요한 개념일 텐데요. 제가 우려되는 것은 중립이라는 이름 아래 국가 중심 공교육 시스템만을 유일한 모델로 고착시키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닐까. 예컨대 어떠한 정부가 어떠한 이념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 진실이 왜곡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진실과 사실이 서로 이렇게 합치되지 않는 경우를 저희가 지난번 정권에서 여러 차례 목도한 바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과연 이 중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상태의 중립인지, 그리고 그 중립이 정말 올바른 것인지, 때로는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을까? 혹은 어떤 옳고 그름의 어떤 정확한 경계선에 있어서 그것을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위치도 이 늘봄 학교에서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학교를 돌봄의 공간으로 재구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철학적인 전환이 필요하냐라고 한다면 돌봄을 안전관리 기능이 아니라 아이들의 삶에 보다 더 주의를 기울이고 또 응답하면서 함께 존재하는 실천으로 그 돌봄의 정의를 이렇게 확대해 본다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그 자체가 바로 돌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돌봄 중심의 교육 철학이 도입되는 것이 필요하겠다. 제가 여러 편의 이 레퍼런스를 살펴봤는데 교육 철학을 기반으로 한 어떤 정책들을 저는 발견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계속해서 현재 어떻게 시행되고 있고 어떤 결과물이 나오고 있는지 그런 소개는 많이 있었지만 어떠한 철학을 토대로 해서 이 늘봄학교가 진행이 되어야 되고 향후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공간과 시간의 돌보마인데요. 학교 공간을 머무르고 기다릴 수 있는 여백의 공간으로 다시 또 재구성이 될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컨대 아이들이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고, 그리고 좀 쉬고 싶을 때 쉴 수도 있고, 그래서 뭔가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머무름의 공간으로 이 학교 공간이 된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거기 보시면 돌봄적 관계를 만드는 활동 중심은 또 어떨까? 예컨대 느리게 책을 읽어본다거나 또 산책을 함께 해본다거나 또 여러 사람들과 함께 밥을 또 이렇게 해본다거나 이렇게 뭔가 공동체성을 함양할 수 있는 그러면서 어떤 속도가 계속해서 어떤 그 자기 개발을 향해서 막 나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충분히 자기 자신의 그 상태를 느끼고 함께 관계 안에서 서로를 배워나갈 수 있는 그러한 이 공간과 시간의 돌봄화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봤고요. 돌봄 주체 확대도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사, 전담사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 또래, 부모, 다양한 돌봄 주체를 확보하는 것인데요. 저는 여기서 또래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또 같은 또래가 아니더라도 예컨대 초등학교 1학년하고 초등학교 5학년이 함께 같은 공간에 있을 때 서로 이렇게 돌보기도 하고 또 어떤 배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굉장히 저는 좋은 사례를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1학년 따로 2학년 따로 나눌 것이 아니라 어떤 학년 어떤 경계를 넘나드는 그런 어떤 공간을 마련해서 서로 돕는 상호 돌봄의 그런 공간을 만든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참고한 문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토론문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벽우인 교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름까지만 바꾸고 그래서 제가 사죄를 드립니다. 발표를 잘해 주셨어요. 철학적 고찰과 대안까지. 그래서 이게 돌봄을 관계적 측면에서 좀 이게 너무 이게 학력 격차 해소에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 형성에 좀 중점을 두자 그러고 그리고 정순희 교수님 생각은 제 판단에 그냥 공교육을 외주하면 안 된다 한마디로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아까 주제 발표에 대해서 좀 비판적 고찰도 해주셨는데 우리 김강빈 교수님이 종합적으로 한번 토론을 한번 여기에 대해서 해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영 교수님도 보충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단은 우리 정순이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강사 검증 시스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강사 검증 시스템은 늘분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저는 이번에 어, 리박스쿨은 뭐 어떤 계획을 짜서 들었다고 보지 않고요. 리박스쿨은 방과후 교실이나 고교 학점제나 또 우리 학교를 떠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여러 영역에서 강사에 늘 침투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늘봄이기 때문에 한 게 아니라 그 강사를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이 늘봄 하기 전에도 초등학교 현장에서 선생님 개인별로 검증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기 때문에요. 그거 우리가 사법권을 가지지 않는 이상은 그건 늘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뭐 국가가 인력풀을 만일에 시스템화 시켜서 뭐 이 통제한다라면 모를까 그건 또 불가능할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강사는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존재하고 있다. 대학의 교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뽑고봤더니 후회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강사 문제는 이 늘봄에 한정될 수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배구인 우리 교수님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이제 철학적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늘봄의 철학은 그 의미에 있는 것 같아요. 늘 봄처럼 따뜻한 학교. 이게 저는 늘봄 학교의 철학이라고 봅니다. 아이들이 공교육 현장에서 그리고 그 이후에 학교 현장에서 그 늘봄 학교에 가게 되면은 봄처럼 따뜻한 그걸 느낄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그런데 아까 이제 구조적인 부분 이야기도 하고 늘봄에 국가가 만든 정책적 표상들은 결국은 기존의 제도들을 어떻게 바꿔볼까 먼저 선점을 하고요. 거기에 다 끼워 넣습니다. 기존에 있는 정책들, 방향 등 이런 것들을 늘봄하게 끼워 넣다 보니까 저출산도 나오고 이런 거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늘봄학기의 어떤 정책 제도의 설계에 깊은 성찰이 있었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모든 우리나라 제도가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이미 기존의 점등적인 제도주의 방식에 따라서 기존의 제도를 보완하고자 네이밍을 바꾸다 보니까 새로운 걸 얹히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 늘봄 보면은 모든 대한민국의 뭐 각종 사회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나와 있지만 그것은 사후적으로 얹힌 부분이다 보니까 저는 맞지 않다 봐요. 늘봄에 딱해서 아이들의 저출생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 전혀 안 됩니다. 저희가 볼 때는 사회 문제화 되어 있는 것도 해결되지 않고요. 그냥 늘봄 학교 자체로 갈 거라 보고요. 늘봄을 통해서 학력 격차가 좁혀진다? 저는 안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늘봄의 프로그램들이 영어, 수학 이런 것들에 초점이 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국영수를 잘해야 학력이 좁혀지고 실력을 갖추는데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학력 격차도 안 돼요. 그걸 좁힐 수 없고요. 저는 그냥 우리 아이들 학교에서 그냥 보호한다는 측면이 강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말씀 중에서 이제 제도화를 비판하셨는데 제도화는 권리적 표현입니다. 근데 우리 교수님은 제도화를 다시 비공식적인 형태로 나아가자는 것 같아요. 근데 이미 관계성, 저는 제도화를 만들 때 사회적 관계성을 제도화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시대적으로는 지금 2025년 대한민국에 살아가려면은 제도화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수님 말씀하실 때 이 생각이 들었어요. 현 정권이 국민주권 정부라 합니다. 국민주권은 헌법상 제1조 2장에 나와 있는 대한민국의 의사 결정을 최고에 두는 게 이제 국민이죠. 대한민국 의사는 국민에게 있다는 거죠, 주권이. 그런데 이론상으로는 모든 국민이 그럼 다 할 수 있느냐? 못해요. 그러니까 헌법의 국민주권은 너무나 좋은 건데 모든 국민이 직접 하는 거지만 그게 안 되니까 통치권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입법, 사법, 행정을 부여하는 거죠. 위임시키는 거죠. 그래서 행정의 권한, 입법의 권한, 사법의 권한이 작동을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교수님 말씀하셨던 어떤 이상적인 부분은 일본학교에 한정시킨다면은 일본학교를 통해서 지금처럼 제도화가 이루어지고 그 안에 전문성이 나타나야 하는 거고 위임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런 장점들이 있다면은
제도 속에 그걸 녹여놔야지 주권을 국민이 직접 실행을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건 통치권을 통해서 대위시켜서 대리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늘봄 학교가 이런 좋은 게 있으면은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좋은 게 있다면은 제도화를 통해서 위임시켜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게 만일에 그 뭐 어르신도 오고 비전문가도 온다는 건 좀 반대예요. 왜냐면은 제도화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형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이드가 있고 통제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필요하다 보고요. 행정도 말씀하셨는데 행정의 어떤 관점을 다르게 보시는 것 같아요. 저는 행정이야말로 최종의 서비스를 잘 이 믹스하는 절차라고 보거든요. 행정에서 무너지면 서비스가 망가집니다. 그래서 정책은 반드시 실천으로 이어지는 가운데서 행정이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하면은 현장에서 아이들에게 그 심리적이고 또 정신적이고 신체적인까지 살필 수 있는 구조화를 만드는 데가 행정이죠. 그래서 행정은 우리가 관료제로 생각하고 복지부동이라는 단점이 우리에게 늘 있어서 행정하면 부정적 시각이 있지만 이 현대적 법치국가에서 행정은 필수적이고 그리고 행정부터 시작하고 과정이고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관계성 자체도 관계의 제도화, 관계의 행정화 이런 것들이 시대적으로 필요한 거지 제도를 무시하거나 행정을 무시하면서 비공식적인 관계성을 주도할 수 있는 것은 시대적으로는 시대적 정신에 맞지 않다라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저는 이 늘봄 학교가 전 정권에서 해왔지만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저는 이건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아까 우리 늘봄학교에 찬반이 있습니다. 반대는 주로 학교에서 반대를 합니다. 지금도 초등학교를 한정시키면 교원 자격증 교대 나오지 않고 초등학교 가는 거 선생님들이 반대해요. 벽이 높아요. 그런데 저는 그 전문성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학교의 공간은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너무나 많이 투자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학교에 교육뿐만 아니라 돌봄도 오고 그게 늘봄도 좋고요. 놀이도 좋고 이런 것들이 학교에서 이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도 시대적 정신에 따라서 학교 공간은 우리들의 것이 아니라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 거죠. 내 걸 내려놓고 제3자 거 내려놓고 우리 공동체를 위한 우리들의 공간이 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저는 학교는 이제는 거스릴 수 없는 교육의 장소이면서 돌봄의 장소이고 또 지역의 마을의 공간으로서 최일선에서 활동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조금 더 추가해서 질문하고 싶은 게 좀 전에 이거 늘봄 전에 방과 후 교실이 있었는데 방과 후 교실하고 이 늘봄 학교 관계가 아마 저는 잘 모르지만 이게 조금 뭐 제도적 조금 보완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것도 포함해서 아까 배구인 교수님이 주로 비판적 대안을 제시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김강변 교수님 예, 지금 말씀하셨지만 더 한 번 더 보완해서 했으면 현재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늘봄 학교로 지금 돌봄 교실, 그다음 방과 후 교실을 다 통합시키려고 합니다. 방향은. 어허. 그래서 2026년도에는 6학년까지 나갈 건데요. 지금이 세계가 학교별로 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늘봄 학교는 아이들이 신청하면 다 받을 수 있는 거고 보편적인 거고 돌봄은 소득 기준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인 아이들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선별적이고요. 방과후는 내가 가난하든 부자든 상관없이 수익자 부담 능력이 있으면 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이 추가된 보편적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늘봄은 보편적으로 무상이고 그 다음에 돌봄은 선별적으로 무상이고 그 다음에 방과후는 보편적으로 유상입니다. 이런 좀 차이가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편적 복지다 선별적 복지다 이것을 무상과 유상으로 가질 수는 없고요. 어떤 부분은 보편적 복지지만 전액 유상으로 할 수가 있고요. 어떤 부분은 선별적 복지지만 전액 유상으로 또 무상으로 갈 수 있는 스펙트럼이 매우 넓기 때문에 이것은 그 제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공부를 해서 무상과 유상, 보편과 선별을 구분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 저는 늘봄학교에 통합으로 간다는 측면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깔때기 현상, 병목 현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로 통합해가지고 아이들의 어떤 돌봄, 맞춤형 욕구들을 해결한다는 측면은 일본학교가 그 어떤 방향성으로 간다는 측면에서는 제도적으로 바른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현 교수님 또 보완해서 말씀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네. 아까 우리 선생님, 저기 교수님들께서 강사 인력 검증 시스템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을 또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이제 강사들을 이제 기존에 이제 학교를 출강하신, 그러니까 초등학교에 나가는, 방과후 수업을 나가는 선생님들에게 사실 경력 증명서를 좀 받아오라고 이렇게 좀 요청을 드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초등학교에서는 경력 인정 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초등학교는 교원 자격증이 아닌 사람들은 학교 안에 있는 분들 외에는 뭐 그러니까 방과 교실에 있었던 나갔던 선생님들을 제외하고 그 선생님들에게는 아예 경력 증명서 자체가 없대요. 학교는 그러니까는 예, 그분들 잠깐, 입장에서는 사실은 억울한 거죠. 예, 내가 초등학교 계속 선생님, 나갔는데 아, 저 잠깐 한마디 해도 될까요? 네네네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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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네. 지금 선생님들이 뭔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 같은 운전 중인데 잠깐 말씀드릴게요. 네. 방과후 저는 지금 강사를 하고 있고 26년 차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게 늘봄이라는 게 서울시 같은 경우는요, 작년 2학기부터 실행이 됐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1학기 작년부터 그냥 1학년부터 도입이 됐고요. 올해부터 늘봄이 1, 2학년이 통합이 됐어요. 그리고 늘봄이란 한 곳에 그 뭐가 어떻게 돼 있냐면요. 늘봄 안에 그냥 돌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늘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늘봄이라는 게 이제 맞춤형 늘봄이에요. 이제 말이 바뀐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선택형 늘봄이 지금 방과후 학교 보면 일성에 있어.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눠져 있는데요. 좀 전에 발표하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금 돌봄 같은 경우에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소득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직장 다니시는 분에 한해서 지금 학교에 돌봄 신청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그게 지금 현재 3학년까지 아이들이 지금 받고 있고요. 그게 그 부분이 좀 잘못돼서 잠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돌봄 자체도 지금 아이들이 이제 선택해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늘봄 자체는 지금 거의 놀이식 수업도 거의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좀 잘못된 게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운전 중에 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선생님, 서울에서 예, 예. 선생님 그 말씀 잘 들었는데요. 네네. 돌봄은 규정상 네네. 다 하지 않고요. 3학년까지 하고 그 다음에 네네, 그 맞아요. 방과후는 6학년까지 가능한 건데요. 돌봄 저학년은 일정 소득 수준 밑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니, 서울 같은 경우는 수준 상관없이 그러면 다 그건 바꿨어요. 서울형입니다. 네. 국가가 그 교육부가 만든 가이드에는 만일에 네네. 지금 서울교육청이 별도로 네네. 서울형은 마치 다 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다 전국의 그 열어놨어요. 다 가이드는 열어놓고 3학년도 지금 이제 완전 작년까지는 1학년밖에 안 받았는데요. 지금 네네. 4학년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올해부터. 그것은 서울교육청이 별도로 네네. 열었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은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수익적 조치가 있어요. 학생들에게 네네. 학부모에게 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은 국가의 가이드를 넘어서서 할 수 있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은 그걸 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지역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죠? 예,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김현 네. 교수님 다시 말씀해 주시면 아,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강사 인력 검증 시스템에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강사님들을 이제 저희 학교에 있는 학교 강사로 이제 초청하는 과정에서 경력 증명서가 굉장히 학교에서는 없더라. 그런 점들이 사실 강사님들 입장에서 굉장히 애로사항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저희는 사실은 그러면 감사를 검증할 때 쉽게 말하면 나는 그분의 진실성을 믿을 수밖에 없는 사실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되고, 사실은 강사님들이 또 학교만 나가시는 건 아닙니다. 뭐 유치원에 나가시기도 하고, 어린이집 나가시기도 하고, 지역아동센터라든지 다돌봄센터 이렇게 나가시기도 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사실 강사 인력에 대한 검증 시스템인데, 이번에 사실은 저희 학교 이제로 들어오셔서, 늘본 강사로 들어오셔서 어떤 분이 경력 증명서를
발급을 요청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고용 산재가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들어오시면서 3월부터 이제 저희가 계약하면서 물론 교육청에서 이제 이걸 반드시 이걸 들어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그분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제 어쨌든 경력을 인증받은 뭐 저희 인천 뭐 저희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저희 학교는 그렇게 이제 발급을 해주는 형태였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 학교 중심 민 상황이 이제 늘봄학교는 사실 학교 중심입니다.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저희 지금 청운대는 이제 다함께 돌봄센터를 6개소를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전에는 아이들이 입소 인원이 다함께 돌봄센터 정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입소가 없었어요. 저희가 처음에 위탁받을 때 수몇 명인데 한 8명, 7명 이래서 대부분 주변에 학교들도 있고 아파트들도 있고 그 위층에 저희는 지역아동센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2층에는 지역아동센터, 1층에는 다함께 돌봄센터 이렇게 있어서 우리 센터장님들이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애들이 없으면 어떡하냐. 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부모들 역시도 학교에 방과후 수업 있으니까는 방과후 교실로 보내지 다돌봄센터 안 보낸다. 이런 게 사실은 초창기에 저희가 4년 전입니다, 벌써. 네, 2022년도에 처음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느꼈던 건 다 함께 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20명 이상이 다 꽉꽉 차거든요. 뭐 지역아동센터도 이제 운영을 하셨던 이제 교수님 계시지만 결국은 문제가 저희도 이번에는 이제 저희가 1학기 때부터 시작했으니까 이제 3개월 저희가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해서 이제 보급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프로그램의 질의 문제가 아닌가. 아이들이 이제 그 선택을 하는 것은 이제 홍보를 통해서 이제 아이들이 선택을 하고 그것들이 엄마 나 이 프로그램 좋아. 학교 프로그램 좋아. 뭐 아니면은 다돌봄센터 좋아. 뭐 지역아동센터 좋아. 이러면서 사실 이용을 하고 있고 물론 이용에 있어서 또 이제 다돌봄센터는 이용 요금을 냅니다. 뭐 최대 10만 원을 내고요. 저희 인천 같은 경우는 5만 원, 6만 원 이 정도 보편적으로 이렇게 이용요금을 내고요.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무상인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최근 몇 년 이제 들어서는 이제 돈을 내고서도 이제 아이들이 그 지역아동센터 이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제 늘봄은 이제 무상이라는 이제 늘봄학교는 이제 무상 교육을 하고 있다는 그런 차이점들이 있긴 하는데요. 결국은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늘봄학교라는 것이 이제 학교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안정화시킬 것인가, 이런 취지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 정말 과도기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만, 이제 올해와 아마 내년까지는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그것들을 사실 여러 현장에 계신 우리 교수님들뿐만 아니라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실은 그래서 대학 연계라는 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대학에 있는 중요한 우리 교수님들이나 이제 연구 인력들이 시스템을 개발하고 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제 또 강사를 양성하고 그리고 강사를 파견하는 이런 제도까지 해서 안정화시키고자 시켜라 하는 게 지금 사실 취지라서요. 저희들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직 제도가 이제 아직 성숙이 덜 돼서 계속 잘 유지 발전시키면 좋겠다는 건데 또 죄송한데 지금 시간이 32분이라서 여기 계신 분 늦게까지 감사한데 모두 다 한마디씩 하면 좋은데 그래도 질문 사항 있으면 좀 네, 저가 한마디 더 해도 김효선 될까요? 네네. 예예예 지금 아까 그 초원대 그 교수님께서 아까 경력증명서를 못 띈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26년 차인데 지금 경력증명서 다 띈 서류가 지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업체에서 아마 하셨던 분들은 경력증명서를 띨 수가 없을 거예요. 업체 소속이기 때문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 개인적으로 학교하고 직계약으로 계약한 강사들은요. 학교에서 10년간 기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요. 경력증명서 학교에 요구하면 얼마든지 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잘못된 지금 정보를 알고 계셔가지고 그것도 지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개인 위탁으로 예, 하시면 네, 되는군요. 위탁, 네, 네. 네. 그게 차이점이에요. 네. 예, 예, 예. 예, 직접 현장에서 활동하시는 분 같아요. 그래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네, 네. 네. 네, 저가 근데 오늘 참고하겠습니다. 네, 꼭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뭐 또 이게 철학적 기초라든가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해서 이 돌봄에 대해서 아까 방과 교실은 유상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헌법에 보면은 그죠? 초등학교는 원래 의무 교육인데 이게 유상으로 하는 거는 좀 헌법 정신에도 반하는 것 같은데 뭐 질문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한옥 의원님 계속 손들고 계시네요. 누구요? 강한옥 의원님 계속 손들고 계세요. 강한욱 의원님? 아, 제가 지금 이게 강한욱 의원님 손 들고 계시는데, 예, 질문하시죠. 예, 죄송합니다. 예. 음, 네. 그,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고, 사실은 학교가 끝난 다음에 돌봄이 필요한 거는 맞잖아요. 돌봄에 맡기던, 뭐 돌봄에 맡기던, 치움센터, 서울시 같은 경우는 치움센터에 맡기던, 지역아동센터에 맡기던, 뭐 다 필요한데, 사실은 이렇게 돌봄을 맡기면서도 부모님들은 돌봄에서 끝나면 다 학원에 또 보내시잖아요. 수학학원에 가야 되고, 뭐 영어 학원도 가야 되고. 근데 이런 게 전부 다 사실은 좋은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뒤처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다 필요한데, 정말 늘봄에서든 돌봄에서든 우리 아이를 제대로 키우기 위해서는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게 사실은 요즘 계속 나오고 있는 말, 경쟁하는 사회를 없애야 된다. 그래서 입시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 그리고 대학에 서열화를 시키지 말아야 된다. 평준화처럼 이제 해야 하고, 그래서 아이들로부터 경쟁하지 않는 것, 이거를 만들어 둬야 사실은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거고, 늘봄이든 돌봄이든 아이들을 제대로 돌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전히 늘봄이든 돌봄이든 아이들을 돌보면서도 이 아이한테 학습에 대한 욕구를 더 충족시켜줘야 된다는 부담을 여전히 갖고 계신 것들 있잖아요, 다들. 단지 뭐 특화 활동을 시키는 부분 말고서도 여전히 뭔가 국영수에 대한 뭐, 늘 보면서는 안 시킨다고 하지만 끝나고 이 아이는 또 뭐 학원으로 가고 이게 여전히 그 입시제도 대학 좋은 데 가야 되고 이게 해결이 되지 않는 한 돌봄을 하면서도 늘 불안한 상태가 끊임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돌봄을 해주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되게 많고 힘들고 고생하신다는 거를 알지만 이전에 함께 저는 대학 이, 이 입시 제도 자체를 좀 개선해야 된다라는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제대로 잘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한 목소리를 내줘야지만이 제대로 아이들을 키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다 대학 가는 거, 여기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입시 제도 없이 사실은 경쟁 구도가 아니라고 하면, 여기 있는 선생님들은 아이들의 돌봄을 굉장히 즐거움, 자기가 수신을 갖고 하는 일들로 이게 발전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도 애를 돌보면서 다른 업체, 다른 돌봄 기관보다 우리가 더 돌봐야 된다라는 이런 경쟁심을 혹시 가지고 계시지는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 좋은 저는 질문, 예, 감사합니다. 아까 네, 저기 네, 정순희 교수님도 늘봄의 목적 중에 한 개가 학력 격차 해소라고 그랬는데, 김강병 교수님은 그게 아니고 따뜻한 돌봄, 이 상충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게 돌봄 교육의 지향점이 어떻게 되어야 되나요? 제가 볼 때는 늘봄학교로 학력 격차 못 좁힙니다. 못 그래서 좁히죠, 저는 당연히. 그냥 늘봄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이 내가 잠시 한 2시간 동안 공백 엄마 아빠 연결이 안 되고 학원 가기 전 단계에 학교에서 안전하게 편안하게 놀이하듯이 이렇게 좀 지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까 우리 배구인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제도화 중에 하나가 제도화 시키면 프로그램화를 하다 보니까 하도 경쟁해서 프로그램 만들어서 아이들을 거기다 맞추니까 아이들은 그게 또 수업이냐 또 부담이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해소해 나가는 게 우리들의 이제 과업인데 아까 우리 저는 한옥으로만 보이는데 우리 선생님 아, 말씀하셨듯이 결국은 대학 입시 체제 우리 지금 못 바꾸고 있잖아요. 그거 바꾸지 않고 어떤 제도가 오는 것은요 뜬구름 잡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늘봄 나오니까 들고 나온 게 뭐냐면은 늘봄 강사분들, 방과후 선생님들 생계 보장해라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음, 제가 듣기로는 초등학교 이 학교의 교사 선생님들 위해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학교 들어가서 하는 프로그램으로 생존을 유지하는 직업군이 많은 거예요. 이걸 개혁하기도 어렵고요. 학원을 없앨 수 없던 이유가 사범비 실업률을 극복하려면은 보존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정부 관계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아이들을 말하고 하지만 제도를 바꿀 수도 없는 이유가 너무나 생계에 거기에 생존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쉬운 문제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제도 연구하는 사람인데 결국은 어떤 제도가 정책이 나와도 명목적인 국민을 위하고 학생들을 위하지만 그 내막에 숨겨진 정책의 의도 그것들은 정부 이익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배구인 교수님하고 정순희 교수님이 PPT까지 만들어서 열심히 해주셨는데 한 2분 내에 간단하게 소감이라든가 뭐 평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그 학력 격차 해소와 양육 부담 완화, 이거는 교육청에서 늘본 교실의 목적인 거예요. 근데 제가 제기하는 건 그것이, 그 목적이 정말 맞느냐라고 제기하는 거고, 그 목적을 음, 전혀 달성하고 있지 못하다. 즉,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나타나는 거죠. 즉, 열심히 양육 부담 해소를 하려고 그 늘본 교실을 만들었지만 여전히 아이들은 오후 5시면 가야 돼요. 그래서 다시 음, 학원으로 뺑뺑이를 쳐야 되고 또 여전히 맞벌이 하는 부분은 누군가를 또 맡아야 되고 맞벌이를 못하는 결국 집에 계시는 전업주부들이 아이들을 그냥 거기에 맡기는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전혀 그 두 가지 목적을 해소하지 못하면서 늘본 교실의 목적을 이렇게 두는 거는 근본적으로 교육이란 게 뭐냐? 그리고 사실 초등학교에서의 교육 학습권이라는 거 저는 이제 제가 제안했던 거 돌봄 공동체는 지역사회에서 같이 해야 된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그 뭐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적 관점에서 그다음에 또한 지역아동센터나 방과 이뭐 다 함께 돌봄 이런 건 또 보건복지부나 복지부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부서 간의 어떤 뭐 예산 싸움이라든가 부서 간의 어떤 활동으로 갈등을 빚을 게 아니라 지역 공동 전체가 어떻게 할 것이냐, 즉 교육청이냐 지자체냐 아니면 뭐 보건복지 돌봄이냐 이런 거에서 서로의 영역을 나누지 말고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같이 이 돌봄 공동체를 만들고 또 하나는 아까 강한옥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교육의 목적이 뭔데 아이들을 잘 키워서 학습 격차 완화라는 게 아예 모를 수도 있지만 기본 학습권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마찬가지로 학습 격차라는 건 빈부 격차를 완화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워요. 그러면 그 불평등을 완화하고 최소한의 그냥 기본적인 어떤 삶의 어떤 질을 유지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것처럼 돌봄권도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제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어떠하든 여하 간에 너 늘본 교실이든 돌봄 교실이든 방과후 교실이든 다 함께 돌봄이든 그것의 궁극적인 목적이 지향하는 바가 아이들이 행복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돌보자라고 하는 거야 되는데 여전히 학습권, 그 다음에 맞벌이, 경제 이런 거에 있다 보면은 전혀 그 목적을 달성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해서 연대 네, 네, 이런 연대와 겁니다. 행복, 교육의 목적은 연대와 행복이다 이번 얘기죠. 네, 네. 우리 배구인 교수님, 예, 종합적으로 한 2분 이내로 말씀해 주시면, 예. 네. 정순희 교수님, 정말, 파워풀한 하나의 구호 같아서 네, 아주 막 찐하게 와닿습니다. 저와 대동소이한 그런 주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 제도화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행정주의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것은 하나의 어떤 디폴트 값인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것들이 뭔가 하나의 어떤 체계, 구조 이런 것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나서 그 안에서 어떤 유연성을 발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말씀에도 동의가 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제가 철학적 고찰을 통해서 어떤 것을 말하고 싶었냐면, 첫 번째로, 상상을 좀 더 넓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늘봄이 혹은 우리의 이 교육이 좀 다른 각도에서,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다른 생각도 가능하지 않을까? 늘봄의 형태가, 늘봄의 비전이, 늘봄의 목표가 다른 것으로 정향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상상. 그런 상상들은 또 어떤 문제아를 또 만들잖아요. 이것이 문제였어. 그렇다면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까? 그 문제화에 따른 방법론을 또 모색하게 될 것이고, 그 방법론을 모색하다 보면 한층 더 개선된 그런 늘봄의 어떤 정책 혹은 늘봄의 비전, 목표 이런 것들이 또 새롭게 또 이렇게 나아가지 않을까라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영순 교수님이 지난번 발제하셨는데 우리 배구인 교수님이 이게 늘봄 학교에서 정치적 중립하면 조금 비판 교육이나 다양성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난번에 민주 시민 교육이 교육의 목적이 좀 돼야 된다 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또 들어오셨으니까 한 말씀 마무리하시고 이게 네, 지난번 뭐, 발제자니까 예. 네, 사회 보시고 또 토론해 주시고 발제해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뭐 제가 공정과 평화 음성이 위원장 맡고 있는데요. 예. 여러분들의 이야기 잘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모든 교육은 특히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모든 교육, 뭐 유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린이집 유아 또 초중등 평생교육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육은 저는 시민을 위한 교육, 자치교육, 민주교육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그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토대가 되는 다양성이라든가 개별성이라든가 자율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돌봄의 주체가 누구냐라고 따지기 이전에 또는 돌봄의 철학이 뭐냐라고 따지기 이전에 가장 중요한 건 민주주의 체제하에 교육 그리고 그 돌봄이 사실 뭐 최근에 뭐 산업이라든가 이런 데 연결돼 가지고 큰 그 철학적인 의미들이 와전된 건 사실이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인간과 인간의 따스한 행위고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양성을 확보하고 뭐 자율성을 확보하고 책임 있는 그러한 부분을 지향한다는 입장에서 민주시민 교육은 연령과 관계없이 뭐전 연령이 확대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잘 네,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기 다양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특별히 발제해 주시고 토론해 주신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육의 목적은 행복과 민주 시민 교육을 잘해서 연대를 하자 뭐 그렇게 그런 의견이 주르네요. 예, 우리 이창민 국장님 마치겠습니다. 우리 마무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좋은 토론 잘 들었고요. 발제해주신 김영 교수님, 설명해주신 김광준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또 토론해주신 종순이 교수님, 배구인 교수님 너무 고맙고 예,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이거 토론 내용을 그 국정 뭐 기획위원회 거기다가 좀 갖다 주지 그래요. 이렇게 좀 해달라고. 예, 지금 녹화 중이고요. 제가 봤던 자료들 이렇게 한번 묶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녹화한 것은 저번에도 제가 유튜브 올려 보내드렸는데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유튜브로 편집해서 했고요. 오늘 강연도 유튜브로 편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길어졌는데도 늦게까지 참여해주신 분들 너무 고맙고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공평 아카데미 교육토론 2차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